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아무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그 집, 썩은 대문, 무너진 담벼락,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귀를 열어두세요. 마음도 열어두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서 듣지 마세요. 조선 영조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 버드나무 고개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 작은 마을 하나가 나왔는데 마을 이름은 솔밭골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한낮에도 그늘이 지고 바람이 불면 솔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솔밭골 마을 가장 끄트머리 언덕배기 위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들이 감히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집 혹은 그 집이라고만 했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한쪽이 뚝 떨어진 채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지붕에는 기와가 군데군데 빠져서 빗물이 그대로 새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집이 아무리 낡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집에는 양반 가문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가문이었는데 한때는 이 마을에서 꽤나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집안 사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밥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고 화로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고 안방에는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는데 사람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탈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마을 건달 셋이 술에 취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 엽전 10량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건달 중 하나가 씩씩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2시즌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이 되어서 대문 앞까지 갔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나이 또래의 아이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쳤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건달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눈이 풀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는데 그 사람은 끝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솔밭골 사람들은 밤에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되도록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해 봄, 솔밭골 마을에 한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최씨 성을 가진 가족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하나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 연꽃처럼 맑다는 뜻이죠. 이름처럼 그 처녀는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자마자 감탄할 만큼 고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찌나 어려웠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째 굶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측은한 마음에 쌀이며 된장이며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최씨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딸이라도 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딸을 데려가겠다는 집이 없었습니다. 혼수도 없고 친정도 볼품 없으니 아무리 딸이 예뻐도 선뜻 나서는 총각집이 없었던 겁니다. 최씨 아버지가 속을 끓이며 나를 보내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마을 전체에서 찾고 있다고. 물론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 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멀리 한양에 있는데
만약 누군가 그 집을 맡아서 돌봐주면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 연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내가 달래고 없으면 그냥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처녀가 혼자 어찌 그 집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그런데 연하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굶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짐을 꾸렸습니다. 별것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작은 빗 하나,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그 폐가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쪽이 뚝 떨어진 그 낡은 대문 앞에서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 계신 분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을 돌보러 왔습니다. 부디 저를 해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딱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던 바람이 연하가 대문을 넘는 순간 뚝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자풀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 돌계단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연하가 손을 얹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 축축한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연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마당에 자풀을 뽑고 대청마루를 쓸고 방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혼자서 하기에 벅찬 일이었지만 연하는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자 연하는 작은 호롱불을 켰습니다. 방 한 칸을 겨우 정리하고 앉아서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발소리. 토닥토닥, 토닥토닥. 연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호롱불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 달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마당 한편 구석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항아리가 마당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쌀이 항아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연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고요? 물론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연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해치려 했다면 이미 해쳤을 것이다. 쌀을 주었다는 것은 나를 환영한다는 뜻일 것이다. 연하는 그 생각을 붙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변화가 생겨 있었습니다. 어제 허름하게 들어간 창호지가 말끔하게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로 옆에 뗄나무가 한 아름 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또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첫날 밤을 무사히 넘겼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연하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집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이 어느 날 보니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떨어진 대문이
새 경첩을 달고 번듯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기와가 빠진 지붕도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새 기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하도 몰랐습니다. 밤새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연하는 단 한 번도 그 소리에 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에 귀신이 있는 것은 맞는데 연하 처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연하가 들어가고 나서 집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한 달이 지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연하가 마당을 쓸다가 땅속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인가 싶었는데 꺼내보니 온전한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엽전의 양이 어찌나 많은지 연하 혼자서는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집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연하를 돕는 존재의 정체. 계속 들으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엽전이 든 항아리를 발견한 후로 연하는 그 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새 식구가 그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연하 혼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식구들이 들어가면 탈이 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최씨 부부가 들어온 뒤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더 좋아졌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씨를 심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마당 한쪽에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모란, 흰 모란, 분홍 모란. 그 꽃향기가 어찌나 진한지 집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최씨 아버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집에 있는 것이 나쁜 존재는 아닐 것이다. 최씨 아버지는 방 한편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정갈하게 물을 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연하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던 사람이란다. 오래전에 이 집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지.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알았단다. 이 아이는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 아이는 진심으로 이 집을 돌보러 온 것이라고.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폐가의 비밀, 금은보화의 비밀, 그리고 연하와 이 집의 기묘한 인연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막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꿈속의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씨 가문의 종부였단다. 남편은 박종걸이라 했고 이 마을에서 그래도 행세를 하던 양반이었지.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은 박도영이었어. 인물도 반듯하고 마음도 곱고 공부도 잘했지.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이 마을 인근의 권세 있는 양반집에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 양자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지. 우리 집보다 훨씬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집이었는데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우리 아들을 점 찍은 것이야.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어. 어찌 내 자식을 남의 집 아이로 보내겠느냐고. 그런데 그 집에서 물러서지 않았어.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결국 남편이 무릎을 꿇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끝까지 반대했어. 그런데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 시절 여자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니? 결국 아들이 끌려가다시피 그 집으로 들어갔어. 나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어. 사흘을 굶었어.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는 거야. 체면이 없다고. 결정된 일을 두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고. 나는 그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마음속에 불씨 하나가 생겼어. 내가 직접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불씨. 나는 몰래 그 집을 찾아갔어. 그 집 마님을 만나서 제발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런데 그 마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꿈속이지만 연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마님이 말했어. 당신 아들은 이미 우리 아들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버드나무 고개에서 쓰러졌어. 누군가 내 뒤에서 밀었어. 그 어둠 속에서 누가 밀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어. 그렇게 나는 고개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단다. 연하는 꿈속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있었어.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쫓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지쳤단다. 그저 내 사연을 알아줄 사람,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 할머니가 연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아가,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내 눈빛을 보고 알았어. 이 아이는 진심을 가진 아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왔어. 쌀도 주고 집도 고쳐주고 돈도 주었어. 그 돈은 이 집 어딘가에 숨겨놓은 우리 가문의 재산이야. 이제 그 재산을 네가 써라. 그리고 나에게 부탁이 있어. 연하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 박도영을 찾아줘.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알면 나는 떠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줘. 그것만으로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있어. 연하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꿈이 깨졌습니다. 연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밖에서 새벽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꼭 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연하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폐가의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할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연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박도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멈추지 마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침이 되자 연하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하야, 그 꿈이 그냥 꿈은 아닐 것이다. 이 집에서 오래 묵은 원훈이 너에게 부탁을 한 것이야. 우리가 이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이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겠구나. 연하는 박도영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삼았습니다. 이 마을 인근에 권세 있는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장님, 솔밭골 근처에 한때 권세가 있던 양반집을 아시나요? 박씨 가문에서 양자를 드렸다는 집이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상령마을 김씨 가문을 말하는 건가요? 그 집이 한때는 이 일대에서 제일 세력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몰락했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이 무슨 큰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연하는 상령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상령마을은 솔밭골에서 반나절 걸음이었습니다. 연하는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를 넘을 때 연하는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할머니가 쓰러진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상령마을은 생각보다 크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시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장 어귀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중년 안악을 찾아가 슬쩍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때 큰 세력을 가졌던 김씨 가문이 있었다는데 아시나요? 안악이 국자를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김씨 가문? 아이고, 그 집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봐요. 안악이 소곤소곤 말해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한때 이 일대에서 제일 부유하고 세력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갑자기 망했어요. 이유인즉 그 집안에 양자로 들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더니 자기 친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관아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김씨 가문이 어른들이 관에 끌려가고 집도 뺏기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지요.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양자로 들인 아이 지금 어디 있나요?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그 아이는 이 마을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박도영이라 했는데 성이 다시 박씨로 돌아왔다더군요. 박도영. 그 이름이 연화의 귀에 꽂혔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연화는 더 물었습니다. 박도영이라는 분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연화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끄트머리 갓을 파는 노인 하나가 연화의 물음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박도영? 그 사람이라면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들었소. 서당이요? 어느 서당이요? 솔밭골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서당이요. 이름이 무슨 서당이더라. 뭐 찾아가면 알겠지.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솔밭골 넘어가는 길목이라면 혹시 버드나무 고개 근처가 아닌가? 연화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화는 박도영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오랜 세월 떠돌았을 박도영.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혼이 아직도 낡은 폐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박도영.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들으세요. 연화가 서당을 찾았습니다. 버드나무 고개에서 조금 떨어진 곳, 작은 소나무 숲 사이에 조그만 서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장님. 연화가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40줄에 접어든 듯한 남자였는데 얼굴이 인자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꿈속에서 본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눈매와 인매가 닮았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무슨 일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박도영이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저는 솔밭골에 사는 최씨 가문의 딸 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솔밭골의 박씨 가문 옛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 집이라 했소? 네, 그 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오. 서당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아이들에게 잠시 쉬라고 이르고 연화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연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폐가에 들어간 것, 항아리에 쌀, 집이 저절로 고쳐진 것, 엽전이 든 항아리, 그리고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만난 것.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할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화가 말을 마쳤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떠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그 소리에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았소.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모든 것을 걸었소. 김씨 가문에 맞서서 관아에 고발을 넣고 결국 그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했소.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께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소. 어머니가 잠든 곳도 찾지 못했으니. 연화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버드나무 고개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개 아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또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고개 아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었소. 무서워서가 아니라 차마 내려갈 용기가 없었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겠습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남자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버드나무 고개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폐가의 할머니는 무엇을 느낄까요? 계속 들으세요. 이 이야기의 가장 뭉클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는 해가 기울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연화와 박도영은 고개 꼭대기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낭떠러지 아래로 조그만 평지가 있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곳. 박도영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연화도 따라갔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 도착했을 때 박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군요. 제가 왜 진작 이리 오지 못했습니까? 박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풀 사이로 작은 돌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아무도 세우지 않은 돌이었지만 그 돌이 마치 비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마치 손으로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 할머니라는 것을. 박도영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수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어머니.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가 이윽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맑고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곳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처럼. 박도영이 일어섰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오, 연하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했을 것이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지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올 무렵 함께 솔밭골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도영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폐가 이제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귀를 열어두세요.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주름이 그대로이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내 아들을 만났어. 내 아들이 복수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 나는 갈 수 있어. 연하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이 집 안 채 뒤편에 작은 우물이 있어. 그 우물 아래로 손을 뻗으면 뭔가 잡힐 거야. 그것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준 보물이란다. 이제 그것은 네 것이야. 네가 이 집을 살려주었으니 그 집도 너에게 보답하는 것이 맞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가,
복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해.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도 있단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집은 그냥 무너졌을 것이야. 내 진심이 이 집을 살린 거야.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잘 살아라 아가. 그 훈장 도영이도 잘 부탁한다. 그 아이 혼자 오래 살았어. 이제 곁에 있어줘라.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뭔가 먹먹하면서도 동시에 화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안채 뒤편으로 갔습니다. 과연 거기에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풀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우물이었습니다. 연하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맑고 깊었습니다. 연하가 팔을 뻗어 우물 안쪽 벽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잡혔습니다. 작은 돌틈에 끼워 넣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그 안에 옥패 하나와 금비녀 몇 개,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보물을 드립니다. 부디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써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어찌나 맑은지 마당에 내려앉은 아침 이슬 같았습니다. 그 후로 솔밭골의 폐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낡은 집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었고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았습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박도영은 서당을 접고 솔밭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와 의기투합하여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연하와 박도영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나 보다. 연하는 그날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잘 보이시지요? 저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한번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폐가와 귀신, 금은보화와 비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연하가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했던 그 말, 이 집에 계신 분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부디 저를 해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 이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밭골 마을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버드나무 고개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진심 하나를 들고 낡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무도 살지 않던 폐가에 새색시가 들어오자 금은보화가 쏟아졌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폐가도 살아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사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